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동네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소방차를 불러 당장 물을 퍼부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억지로 물을 뿌리면 집이 더 망가진다. 타버릴 건 타야 새 집을 짓는다며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불길 앞에서 인류의 운명을 걸고 싸운 두 거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라 불리는 케인스, 그리고 그의 영원한 숙적 하이에크의 논쟁을 통해 현대 경제의 뼈대를 살펴봅니다. 1930년대 전 세계는 지옥 같은 불황에 빠졌습니다. 공장은 멈추고 실업자는 넘쳐났죠.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스스로 치유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때 케인스가 혁명적인 진단을 내놓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고쳐진다는 건 환상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는 유효수요 부족이다. 케인스는 정부가 보이는 손이 되어 직접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댐을 짓고 도로를 닦아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줘야 경제가 다시 굴러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케인스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방에 강력히 반대한 인물이 바로 하이에크입니다. 그는 불황을 몸속의 독소를 빼내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억지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더 큰 재앙을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죠. 정부는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다. 라는 하이에크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는다. 라는 케인스. 이들의 대결은 20세기 경제사를 결정짓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공황 이후 수십 년간은 케인스의 완승이었습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과 전후 복지 국가들은 모두 케인스의 설계도대로 지어졌죠. 하지만 1970년대 물가는 오르는데 실업도 늘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자 케인스의 마법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하이에크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죠. 흥미로운 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케인스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 정부가 엄청난 돈을 푼 건 모두 케인스식 해법이었습니다. 케인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가? 평상시에는 하이에크를 찾고 위기 때는 케인스를 부르는 이 아슬아슬한 균형 찾기가 바로 현대 경제학의 숙명입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져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잘 살게 됐는지, 국민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답답하시겠죠? 놀랍게도 100년 전엔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이때 나타나 국가의 성적표, 즉 GDP라는 개념을 정립해 전 세계 경제의 지도를 그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통계학의 거장 사이먼 쿠즈네츠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숫자로 자본주의의 미래를 읽어낸 실증 경제학의 선구자 사이먼 쿠즈네츠와 그가 남긴 성장과 분배의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러시아 이민자 출신인 쿠즈네츠는 경제학을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1930년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그가 만든 국민소득 통계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국내 총생산, 즉 GDP의 모태가 됐죠. 하지만 쿠즈네츠는 정작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GDP가 올랐다고 해서 국민의 복지가 좋아졌다고 착각하지 마라. 숫자가 놓치고 있는 인간의 삶, 행복,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즈네츠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건 바로 쿠즈네츠 곡선입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의 데이터를 분석해 아주 흥미로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나라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땐 빈부격차가 심해지지만 일정 수준 이상 부자가 되면 불평등은 다시 줄어든다. 이 역유자 모양의 곡선은 수십 년간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일단 성장부터 하자, 분배는 나중에 해결된다는 강력한 희망의 근거가 됐습니다. 물론 21세기에 들어와 이 곡선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이 계속되어도 불평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쿠즈네츠의 진짜 위대함은 성장이 분배를 자동으로 해결해준다는 결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장과 분배가 어떤 관계를 맺고 움직이는지 처음으로 데이터라는 돋보기를 들이댔다는 데 있죠. 그는 단순히 돈만 넣는다고 경제가 크는 게 아니라 교육과 기술, 그리고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질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GDP라는 거대한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사람들의 삶을 보라고 했던 쿠즈네츠.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열매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70년 전 그가 던진 질문은 오늘날 불평등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묵직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전 국민이 무엇을 먹고 어디서 일하고 물건값은 얼마여야 할지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배불리 먹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풍요 대신 굶주림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정부의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수호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던진 서늘한 경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믿고 국가의 전횡에 맞서 싸운 사상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그의 명저 노예의 길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하이에크는 나치즘과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독재를 목격하며 평생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없다는 것이죠. 하이에크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다는 믿음을 치명적 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지식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개인에게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심에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옆집 가게에 사과가 몇 개 필요한지를 정부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시장의 가격을 신호등에 비유했습니다. 가격은 누구의 명령 없이도 세상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모아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마법 같은 신호체계입니다. 하이에크는 누군가 설계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는 이 현상을 자생적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1944년 노예의 길을 통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평등과 효율을 위해 정부가 경제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길의 끝은 독재와 노예의 삶뿐이다. 이 메시지는 당시 케인스주의에 빠져있던 서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훗날 영국 대처 수상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작은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뿌리가 됐습니다. 물론 하이에크의 사상은 복지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키웠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빵을 위해 자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통제의 덫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시장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번영과 노예의 갈림길에서 하이에크가 남긴 자유의 철학을 되새겨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헬리콥터로 하늘에서 돈을 뿌립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공돈이 생기니 행복할까요? 잠깐은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마트의 사과 가격이 2배, 3배로 뜁니다. 결국 내 손에 쥐어진 돈은 휴지 조각이 되죠.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라고 외치며 정부의 무분별한 돈 풀기에 제동을 걸었던 인물, 현대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인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시카고 학파의 대부이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로 전 세계 경제정책을 뒤바꾼 밀턴 프리드먼을 만납니다. 1912년 가난한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프리드먼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통계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그는 케인스주의자들이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할 때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문제는 재정이 아니라 화폐다. 프리드먼은 경제의 모든 불행이 정부가 돈을 제멋대로 주무를 때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처방을 내놓았죠. 바로 K% 준칙입니다. 경제 상황에 일일이 개입하지 말고 통화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만 꼬박꼬박 늘리라는 겁니다. 시장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규칙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는 또한 인간의 소비 심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보너스 같은 단기 소득이 아니라 내 평생 벌어들일 기대 소득에 맞춰 소비를 결정한다는 항상소득 가설을 발표했죠. 즉, 정부가 일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논리로 케인스 학파에 뺨을 때린 셈입니다. 1970년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죽어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자 프리드먼의 목소리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영국 대처 수상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여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고 작은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경제는 효율성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극심한 양극화라는 숙제를 안게 되기도 했죠.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단호했습니다.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주주의 돈으로 생색내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라는 그의 외침은 오늘날까지도 경영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정부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시장에 냉혹하지만 공정한 규칙을 받아들이라는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를 외쳤던 그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 지갑과 경제 시스템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번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자유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시험 기간입니다. 모든 학생이 나만 공부 안 하면 손해니까라는 생각에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평균 점수는 오르겠지만 모두가 잠을 못 자고 피곤에 찌든 상태가 됩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불행해진 거죠.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이자 천재 수학자 존 포브스 내시가 발견한 소름 돋는 진리, 바로 내시 균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현대 경제학과 전략 시뮬레이션의 기초를 닦은 게임 이론의 거장 존 포브스 내시를 만납니다. 애덤 스미스는 각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시는 수학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각자가 최선을 다해도 결과는 최악일 수 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공범인 두 죄수가 있습니다. 둘 다 입을 닫으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해 자백을 선택합니다. 나만 가만히 있다가 상대가 자백하면 독박을 쓰기 때문이죠. 결국 두 사람 모두 자백하게 되고 둘 다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상대의 수를 읽으며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유지하는 상태, 이것이 내시 균형입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반드시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시 균형은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깎는 치킨 게임, 국가 간의 끝없는 핵무기 경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이 대표적입니다. 내 아이만 학원을 안 보내면 뒤처질까봐 모든 부모가 노후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부모는 가난해지고 아이는 지치지만 누구도 이 경쟁을 먼저 멈출 수 없는 비효율적인 안정 상태에 빠진 것이죠. 존 포브스 내시의 삶은 그의 이론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30살도 되기 전에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조현병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환청과 망상 속에서도 그는 인간의 합리성이 가진 한계를 수학으로 증명해냈고 결국 1994년 노벨 경제학상을 거머쥐며 기적적으로 복귀했습니다. 내시가 우리에게 던진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이 불행한 균형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내시 균형은 경고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발버둥칠 때 우리는 다 함께 늪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이죠. 집단적 비극을 멈추기 위한 새로운 규칙의 설계, 내시의 뷰티풀 마인드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세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새해 첫날, 여러분은 올해는 반드시 저축왕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퇴근길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 광고를 보는 순간 어느새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죠. 집으로 돌아와 자책하는 당신, 의지가 부족한 걸까요?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는 말합니다. 아니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인간을 합리적 계산기로 보던 기존 경제학의 뺨을 때리고 실수투성이 인간을 연구의 중심으로 끌어온 행동경제학의 개척자 리처드 탈러를 만납니다. 수십 년 동안 경제학은 인간이 언제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선택을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탈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돈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심리계좌 현상에 주목했죠. 공짜로 생긴 1만 원은 쉽게 쓰면서 내 지갑에서 나가는 1만 원은 벌벌 떠는 심리. 똑같은 돈인데 왜 우리 뇌는 다르게 취급할까요? 탈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비합리성을 파고들었습니다. 탈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넛지입니다.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죠. 가장 유명한 사례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소변기입니다. 변기에 파리 모양 스티커 하나를 붙였을 뿐인데 밖으로 튀는 소변량이 80%나 줄었습니다. 깨끗이 사용하세요 라는 경고문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였죠. 이 넛지의 마법은 정책에도 쓰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할지 말지 고르게 하는 대신 기본적으로 가입됨으로 설정하고 원치 않는 사람만 해지하게 바꿨더니 가입률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사람들의 귀찮아하는 심리를 이용해 전 국민의 노후를 구한 셈입니다. 탈러는 또한 우리가 손실을 이익보다 2배나 더 아프게 느끼는 손실회피 성향과 당장의 쾌락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자기 통제 실패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죠.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 제도가 인간의 실수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고요. 물론 넛지가 사람들을 은밀하게 조종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러는 경제학을 차가운 수학 공식에서 인간의 따뜻한 삶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다. 오늘 여러분의 소비는 진짜 여러분의 의지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설계한 넛지였을까요? 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아는 순간 비합리적인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진짜 경제학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연봉을 5% 올렸습니다. 정말 뿌듯하겠죠? 그런데 같은 시간 강남의 빌딩을 가진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 임대료와 집값 상승으로 자산을 10%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밤을 새워 일해도 그 격차는 절대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일해서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 잔인한 진실을 수백 년간의 데이터로 증명한 학자 토마 피케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이번 시간은 21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뜨거운 문제작,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와 그가 발견한 불평등의 공식을 파헤쳐 봅니다. 2013년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피케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아주 간단한 부등식 하나를 제시했죠. 바로 R보다 G가 크다입니다. 여기서 R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본이 벌어들이는 수익률이고 G는 우리가 일해서 만들어내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피케티는 지난 300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뒤져서 R이 언제나 G보다 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보다 이미 가진 재산이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것이죠. 결과는 뻔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노동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세습 자본주의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피케티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 증가분 중 무려 75%가 상위 1%에게 쏠렸다는 통계를 들이대며 중산층의 몰락을 경고했습니다. 피케티는 말합니다. 불평등은 자본주의에 어쩌다 생긴 실수가 아니라 본질적인 구조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결국 민주주의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파격적인 처방을 내놓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부자들의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글로벌 누진 자본세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도 많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때리면 누가 투자하고 혁신하겠느냐는 반론이죠. 하지만 피케티는 단호합니다. 세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약속이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이번 생엔 집 사기 글렀다는 절망감,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피케티가 숫자로 증명한 우리 시대의 구조적 결함이죠. 노력의 가치가 자본의 속도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은 지속 가능할까요? 피케티가 던진 묵직한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